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의 필요성을 알린 보도와 함께 태풍 경로를 실시간으로 조치며 지역의 피해 상황을 생생히 전한 YTN 재난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내가 본 DMB 시간, 세계 속 코로나19 상황을 생생히 전한 프로그램 글로벌 리포트를 살펴봅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추적한 지 어느덧 7개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류재복 해설위원에게 들어봅니다. 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김영수입니다. 이번 주는 박광렬 앵커의 휴가로 제가 대신 진행을 맡았습니다. 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 국민의 심리적 고통까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불안감, 또 일상의 제한에서 오는 외로움 때문일 텐데요. 바이러스 위협에 심리적인 방역망이 붕괴되지 않도록 마음 면역력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조수진 겸임교수,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도 뉴스가 참 많았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세 자릿수로 유지가 됐고, 봉합은 됐지만 의료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도 이어졌습니다. 태풍이 오기도 했고요. 그 현장을 들여다본 YTN 보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여쭙겠습니다. 매주 라디오 출연 중이신데 스튜디오에서 뵈서 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 어떤 뉴스 가져오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지난 한 주에 아무래도 의사 집단 행동이라든가 또 재난 관련 보도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최근 의사 집단들의 행동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언론들의 그 보도 양태를 보면 조금 이제 대립되는 양측의 어떤 의견만을 중계식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대안 제시라는 언론의 기능이 필요한데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 YTN 보도는 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사건의 본질을 찾아가려는 모습들이 보였다는 점,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9월 2일 방송된 단독 서울대 의대 교수들 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의대 연간 700명 운용 제한이라는 그 제목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 보도를 꼽았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요, 일관적이지 못한 전문가들의 태도라든가 또 정치인들의 태도, 또 그 언론의 태도들,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일침을 가한 그런 의미 있는 보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교수님 말씀대로 편가르기 기사, 비난성 기사들이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조금 돋보이는 기사였죠.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모습도 있었다는 걸 잘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이제 의대 정원 늘리는 걸 통해 가지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지난 정부에서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었던 내용이다라는 걸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논의가 됐던 것은 이제 2015년 5월에 국립보건의료대학 그리고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 법안이라는 게 발의가 됐어요. 어떤 법안이 발의가 되면 그 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용역 같은 게 이제 나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때 공모가 발주가 됐고 서울의대 교수 세 분이 공모에 응모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낸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의견이, 그 보고서에 담긴 의견이 서울의대 교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그 기사를 보면 시청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부분은 후속 기사나 리포트를 두 개로 나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던 면이 있겠지만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미는 있었지만 그런 면까지 추가해가지고 더 좀 정갈하게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뉴이저에서 다룬 내용도 되게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날 방송된 거거든요. 예. 그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 단체 행동 명분 없어라는 이제 제목으로 나간 기사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 조금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예. 이걸 살펴보면서 출연자 섭외가 조금 돋보였던 대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근에 그 패널, 출연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방송가에서 많고요. 언론이 이게 이제 정파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방송사의 논조와 맞는 그 예. 한쪽 편을 패널로 모셔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이 대담이 조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갈등이 워낙 파장이 컸어요. 네. 그래서 좀 아마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을 것 같고요. 네. 그 뉴이저 제작진도 역시 신경을 좀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뉴이저 언제나 사회 이면을 예. 잘 살피고 있죠. 예. 뉴스의 생명은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 아니겠습니까? 예. 이를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사, 특히 뉴스를 다루는 언론사의 숙명이자 의무겠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목소리를 내기 힘든 게 의대생입니다. 예. 숫자는 많지만 아직 의사도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네. 좀 그 분들의 의견을 좀 하찮게 여길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소수 의견을 가진 네,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의 네. 의견을 이제 긴 시간을 할애해서 듣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려운 시간을 마련해 줬고요. 그래서 다양성 그리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직접 전하면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좀 아쉬웠던 거는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여러 기사가 있기는 했지만 그 간절한 만큼 우리가 이 목소리를 대변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더 반성을 하고 그런 부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평권께서 뽑아주신 보도 한번 볼까요? 네, 저는 9월 1일에 방송된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집회 중복 방문자 양성률 31%, 연락두절 8,000명 넘어 보도를 꼽았는데요. 이번 보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특정 교회 방문 교인 혹은 방문자 그리고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확진자 비율과 함께 두 장소의 중복 방문자 확진자 비율을 같이 제시해서 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의 진단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예. 이 보도를 통해서 제시한 데이터는 이제 간결했지만 이 명확하게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줬고요. 예. 또 이 통계 수치를 그래픽 처리한 이 화면 구성도 보도 내용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해줘서 잘한 뉴스로 꼽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도처럼 코로나19 관련해서 중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시적절하고 또 효과적인 방법으로 잘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코로나19 재확산되고 그 이후로 계속 뉴스 특보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목소리도 브리핑도 매일매일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위원님, 저희 역할이 좀 잘 되고 있을까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였잖아요. 신준명 기자가 그러는데 중앙방역대책본부 취재가 굉장히 어렵대요. 예. 접근 자체가 어렵고 게다가 코로나19 사태에 예, 그렇죠.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하니까 결국 브리핑이나 발표되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기사를 작성하기 마련인데요. 예.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떤 기사를 작성해서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지는 결국 오롯이 기자들의 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코로나 사태의 현황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그 현황을 통해서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이런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까지 불러일으킨 좋은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태풍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연이어 오면서 저희 취재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재난 현장의 모습을 담은 YTN 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떤 뉴스 뽑아주셨습니까? 뉴스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먼저 그 리포트와 연결된 그 앵커 멘트를 조금 짚어보고 가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회가 다양화되고 또 이제 방송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앵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YTN도 앵커 리포트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앵커 리포트 통해서 YTN만의 색깔을 나타내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앵커의 성향이 나타나는 리포트 말고 일반적으로 뉴스를 전할 때 기자 리포트 앞에 그 리드 문구를 읽는 그 앵커의 멘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시청자들이 기자 리포팅이 나오기 전에 앵커의 말이라든가 말투라든가 표정
그거를 보면서 그 기자가 말할 기사가 굉장히 심각하겠구나, 뭐 중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예견하는 그런 네, 역할을 하기 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날씨 태풍 오면 집채만한 폭풍 해일 발생 원인은이라는 이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리포트 직전에 나온 앵커 멘트에서 기자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에 예. 대해서 앵커가 언급을 하는 그런 실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예. 또 그 자막에도 발생 원인은이라고만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앵커께서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실수가 좀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 이게 이제 태풍 해일에 대한 다양한 영상들이 굉장히 구성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사건에서 발생한 해일과 현재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잘 영상을 편집해서 뉴스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참 좋았습니다. 영상 저널리즘에서 강조되는 뭐 현장성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 현장의 목격이라든가 이게 영상 저널리즘에서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잘 나타난 기사는 맞습니다. 그런 거 갖다 설명해 이게 드리겠습니다. 아마 의도한 건 아닐 겁니다. 네, 분명 근데 그렇겠죠. 뭐 네. 앵커멘트에서 대처법이 포함이 됐는데 앵커멘트에는 포함이 됐는데 기사에는 정작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수입니다. 그리고 실수인 정말 것 매너리즘에 같아요. 빠져 있는 네. 거죠. 기사를 쓰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특히 자연재해 기사를 쓰다 보면은 원인 그다음에 당연히 대처법 나오고 뭐 이렇거든요.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앵커 멘트를 앵커가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기사의 가치까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용자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요. 네. 그만큼 중요하죠. 뉴스와 시청자가 있을 때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앵커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분들의 멘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그런 면에서 뭐 앵커 팀은 뭐 어떤 준비를 하고 있거나 좀 부담스러우시죠? 갈수록 역할이 중요해지시니까. 말실수라는 게 그러니까 실수라는 걸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하는 실수들이 저희 언론, 저희 보도에 대한 공신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네. 뭐 매일매일 어떤 단어 하나하나를 쓸 때도 좀 조심을 하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기자나 앵커가 사실 어떤 공식 같은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이 기사를 워낙 오래 쓰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실수가 나온 것 같고요. 저도 앞으로 조금 더 조심해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평가원께서 뽑아주신 보도 한번 볼까요? 네, 최근에 연이은 태풍으로 이 뉴스에서 기자들이 강풍과 폭우를 맞으면서 이 뉴스를 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예. 9월 3일에 방송된 경북 포항에서 강원 삼척까지 비바람이 덮친 현장 속으로 보도는 이 방금 말씀드린 일반적인 이 현장 취재에서 조금 더 나아간 형식의 보도였는데요. 예. 이 태풍으로 인한 기상 상황을 현장의 모습을 담아서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모습은 굉장히 좋았는데 다소 위험을 무릅쓴 모습이 좀 예. 무모해 보이는 면이 있었고 또 기자의 스탠딩 영상에서도 기자가 서 있는 방파제 위까지 파도가 굉장히 높이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실감나는 영상이긴 한데 예. 이 가급적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는 만큼 바람직한 영상 구성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보도는 제작진의 열정만큼은 느껴졌지만 이렇게까지 태풍 현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앞으로는 실감나는 현장 묘사도 좋지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또 안전을 최우선하여 보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지금 태풍을 쫓아갔는데 이게 보도국 차원에서 좀 많이 논의가 됐던 모양입니다. 네. 사회부에서 회의를 해서 태풍을 좀 더 생생하게 시청자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태풍 상황을 그렇게 발제가 됐다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저는 저가 너무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와 진짜 고생했다. 고생한 만큼 리포트 좋네. 저 화면도 좋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취재진 안전에 앞으로 가장 주안점을 두고 보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YTN은 재단 보도를 할 때 무엇보다도 안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홍성욱 기자가 이제 태풍을 쫓아가는 그날 제가 아침 뉴스를 진행을 했어요. 저도 제 기억에 2-3번 정도 현장 연결을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앵커들이 이제 뉴스를 진행하면서 유튜브 실시간 저희 방송이 되기 네. 때문에 그 댓글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태풍 제가 최근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현장을 연결했을 때 비바람이 조금만 잦아들어도 그 지역은 태풍 지나갔나 보다.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취재진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현장을 연결했을 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태풍이 지나간 모습이 보이면 혹시나 또 시민분들이 밖으로 나가시고 바깥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기긴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앵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현장 취재 기자들이 좀 안전한 환경에서 취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런 좀 양해를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YTN의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세 분의 애정 어린 분석과 해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겠습니다. 태풍 특보로 YTN 시청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관심이 많아진 만큼 시청자들 의견도 많아졌습니다. 모니터단 의견 보겠습니다. 기자 생중계와 출연자에 대한 좋은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태풍은 사라지지 않고 약해진다고 표현하며 완전히 안전한 상태가 되기까지는 주의해야 함을 밝혔다. 재난을 이긴다는 생각보다 피한다는 생각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태풍 정보를 세세하게 정리해줘서 유익했다. 기자 생중계에 대한 칭찬과 함께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을 맞으며 생생하게 전했다. 너무 바닷가 바람을 직접 맞는 장소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안타까웠다. 하지만 대본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멘트를 잘 전했고 주의할 점 등을 실시간으로 잘 전해줬다. 부산 도로 위에서 휘청거리며 비틀거리는 장면을 제시했다. 자동차가 운행 중인데 도로 위에 있었다는 점은 위험한 취재의 모습이었다. 기자는 현장 상황을 잘 전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과 가까이 갑니다. 많이 안전한 곳에서 방송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현장의 생생함을 전하기는 부족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시청자가 걱정될 정도로 저렇게 해도 괜찮을까 하는 마음은 들지 않도록 취재진 스스로 현장에서 늘 안전에 신경 쓰도록 다시 한번 취재 부서와 공유했습니다. 이번 태풍에서도 실제로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서 예정된 생방송을 연결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전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뉴스의 현장, 그 중심에서 생생하게 전하는 YTN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등을 반대하며 의사들이 벌인 진료 거부 사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공의들까지 현장에 모두 복귀한 가운데 의대생들은 합격률 95% 이상이라는 국가 고시를 거부했습니다. 한번 연기해주고도 86%가 응시하지 않아 첫날에는 단 6명만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이날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뉴스입니다. 올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모두 446명입니다. 대상자가 3,100여 명 정도니까 14% 정도만 시험을 보는 건데요. 시험 거부자들을 구제하라는 의사들의 요구에 대해 시민들 반응은 냉랭합니다. 언제까지 어리광을 사회가 봐줘야 하나? 절대 구제해선 안 된다. 다른 모든 국가고시와 동일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수능 때 몇 분만 늦어도 안타깝게 시험도 못 보고 구제도 없는데 대부분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라는 주문입니다. 이에 반해 그렇게 하세요. 우린 시험 치게 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1년 쉬면서 미국 의사시험 준비라도 하죠 뭐 라는 의대생 입장의 항변도 드물게 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청와대 국민청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원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어 50만 명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청원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근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싸늘한 여론을 의식한 듯 서울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의 81%는 시험을 보자고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를 철회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전교 1등 의대생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줘야 할까요?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이었습니다. YTN DMB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사회로 변해가는 세계 곳곳의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 글로벌 리포트를 살펴봅니다. 정은정 평가원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은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세계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리포트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각국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코로나19로 실직과 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기회에 대한 모색을 다룬 네덜란드의 소식과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을 다룬 중국 상하이의 소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코로나19 재감염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유연한 근무 형태나 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환경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정보의 객관성을 더했고 온라인 비대면 환경 중심으로 변화될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전망도 이어졌습니다.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이 2번이나 연기된 예비 신부와 아내에게 해줄 신장 이식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현지 동포들이 체감한 구체적인 사례를 접할 수 있어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멀어진 현 상황이 보다 더 크게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글로벌 리포트의 지난 방송은 지루하게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온라인 콘서트를 짧게 소개한 마무리 또한 글로벌 리포트의 시청자들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였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에는 YTN 뉴스특보 체제 이후 무려 7개월째 코로나19를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류재복 해설위원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보혜경입니다.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로 모두가 지쳐있는 요즘 YTN은 급변하는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상황을 밤낮 없이 전하고 있는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YTN 해설위원 유재복입니다. 지난 4월에 출연을 하셨고요. 이번에 2번째 출연이세요. 그런데 지금 9월인데 9월까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사실은 정말 싫었지만 네. 예상을 했습니다. 끈질길 거라고요. 앞으로 한참 더 출연해야 될 거라는 불길한 예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출연이 마지막이 아니라 3번째 출연도 더 있을 수 있다. 아마 또 불러주실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감염병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그동안 취재해 오시면서 느낀 코로나19는 이런 질병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요. 코로나19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공식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대개로 한 3번 정도의 큰 그 집단 감염이 있었거든요. 이게 첫 번째가 대구 신천지 사태였고요. 2번째는 5월 초에 있었던 이태원 클럽. 그리고 이제 이번이 3번째인데요. 이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직전에 확진 환자가 거의 없거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확진 환자가 줄거나 거의 없어서 안심을 하고 방심을 하고 방역에 해이해지는 순간에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 틈을 파고드는군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 환자가 없다, 줄어든다 하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더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요즘 가짜 뉴스 관련 문제도 참 심각하거든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가 있다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그 하루에 2번씩 요즘에 이제 그 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갈수록 자료를 많이 냅니다. 그것은 이제 아마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자료가 가장 좋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저는 비교적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조금 이제 사안을 분석하는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자료는 어디서 얻으세요? 그러기는 이제 뭐 해외 언론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기초적인 논문 같은 것도 좀 보고요. 그러면 영어도 잘하시겠네요. 요즘에는 번역이 잘 돼서. 네, 그렇군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제로 방역에 도움이 됐나요? 방역 측면에서는 접촉을 이제 줄여주기 때문에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는 하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다 부정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일이죠. 방역 당국의 대책을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면서 더구나 소상공인 같은 분들은 지금 엄청난 위기라는 걸 제가 듣고 있지만 그래도 묵묵히 따라주시는 걸 보면 우리 국민이 정말 위대하고 K-방역의 힘은 국민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또 새롭게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우려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대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진과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어떤 뜻이죠? 지진이라는 게 보통 3단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예진이라고 해서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한번 이제 경고하는 지진이 한번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본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여진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코로나19도 이렇게 3번의 파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진으로 따지면 예진 단계다. 아직 미미하다라는 뜻이네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본진이 올 것이고 또 본진에 뒤따른 여진이 올 것입니다. 근데 강도는 본진이 훨씬 더 클 것이고요. 그래서 그 본진의 시기를 올 겨울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죠. 올 겨울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이 감기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1,640만 명이거든요. 1,640만 명이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을 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방역 체계가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코로나19의 폭발적인 대유행이 언제든 다시 닥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 하루에 2번씩 그 방역 당국에서 브리핑하는 거 생중계로 해주니까 이제 많이 보시거든요. 그때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게 뭐냐면 마스크 써주시고 손 자주 닦아주시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시고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은 지난 2월부터 7개월째 YTN 대담을 출연하고 계신데 하루에 2번씩 7개월간 출연을 하시면서 생긴 나만의 노하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침에 이제 한 6시쯤 출근을 해서 그때부터 모든 뉴스와 또 기타 상식들을 다 정리했는데 그 방이 이제 7개월쯤 지나니까 200개가 넘었어요. 코로나19라는 이 병의 이 전염병의 특성이 어쨌든 계속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두고 돌아가기 때문에 새로 창출해내는 정보는 조금 줄어들었고 과거에 쌓아놓은 정보를 활용하는 단계니까요. 과거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준비가 좀 수월하다고 할까요? 지금은 좀 그런 편입니다. 대담 출연하시면서 혹시 돌발 상황은 없으셨어요? 돌발 상황이 여러 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요? 저는 이제 그 자료를 모아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출연하는 전문가분들은 되게 이제 분석하는 의학적인 대답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앵커가 때때로 혼란이 와서 의학적인 질문을 저한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의학을 전문으로 한 기자가 아니니까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제가 모르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뒤에서 이제 식은땀이 줄줄 흐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저는 주로 이제 어떤 방식을 쓰냐면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은 전문가분께 답을 넘기겠습니다. 되게 지금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넘겨준다. 혹시 코로나19를 그동안 취재해 오시면서 느낀 점이나 취재에 못 담은 내용들이 있다면? 제가 그 항의 메일 같은 걸 많이 받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되게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왜 당신은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방역만 강조하느냐. 우리가 지금 다 죽을 판인데 좀 경제를 살리는 방안도 좀 얘기를 해야지. 참 밉다. 좀 다른 방향을 얘기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줍니다. 저는 코로나19라는 질병을 담당하는 기자니까요. 제가 이제 다른 측면의 얘기는 하기가 어렵겠고 아무래도 시각은 방역 시각에서 보지만 저도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분들이 하루빨리 이제 정상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제가 좀 돌아보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좀 덜 드릴 방법이 있을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조금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기회를 빌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또 리즈버크 해설위원님께 항의 메일을 보내실까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는 또 되네요. 네네. 네.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뉴스에서 리즈버크 해설위원님을 지금 하루에 2번 보고 있지만 하루에 1번으로 나중에 아예 안 보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생생한 취재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